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공조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반격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명 충돌을 피했지만 결국 당권 도전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해외 도피 중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 윗선으로 지목돼온 행안부나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기관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서 많은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원전과 에너지, 방산 등 다방면에서 세일즈 외교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 때처럼 거리두기 의무가 없고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섭취 등도 가능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선 다음 주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중국 방문길이 막히면서 비자까지 만료된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지원 기관들이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상급기관으로 수사를 제대로 확대하지 못했고 수장까지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제19 감싸기,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눈치 보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 실제로 이상민 장관을 피해자로 입건하고도 행안부 압수수색 당시 정작 장관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특수부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출범 74일 만에 수사 결과 발표에서 책임 추궁의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그쳤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상급기관 수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면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린 결론입니다. 특수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의 전제가 되는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지만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소관으로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수본이 이번 참사를 관계기관의 과실이 중첩된 결과로 판단한 만큼 재난안전을 총괄 지휘하는 이들 기관의 책임 역시 물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본처럼 해석을 하면은 서울 시내 25개 구는 다 각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게 되어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행안부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하고 설치해서 재난에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특수본이 이미 훑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보안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윗선의 책임에 대해 특수본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의 발단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대규모 인파에 휩쓸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관계기관들의 참사 전후 안일한 조치가 화를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10분 사고가 일어난 골목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닙니다. 이른바 군중 유체화 현상입니다. 5분이 지난 밤 10시 15분 24초. 처음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후 15초 동안 4차례 더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6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별수사본부가 분석한 참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파와 연쇄적인 넘어짐을 참사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본 겁니다.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최대 11도 각도의 경사와 함께 3.2m까지 좁아지는 골목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됐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들은 밀집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맞붙은 세계 음식거리까지 군중 밀도가 제곱미터당 최대 12명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0.5톤에 이르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리다 쓰러지고 끼었고 지식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이어지면서 158명이 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파 관리와 통제가 참사를 막을 열쇠였던 이유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환경인데 1000명까지 가서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안일한 인식 속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결론입니다. 용산구청과 경찰 모두 사고를 막을 안전대책 수립과 신고 처리, 상황 전파 같은 대응이 부실했습니다. 소방도 구조부터 환자 이송까지 혼선이 이어졌고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무시해 인파 유입이 가중됐습니다. 특수본 출범 74일 만에 참사 원인을 세세히 분석해 발표했지만 피해자 각각의 사망 경위까지는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윤익은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특수본 발표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과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은 타당한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일선에만 책임을 묻는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취해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치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입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없어서. 그럼 그대로직 유지해야... 나머지는 정치적인 책임 문제인데 그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하겠죠. 야권 일부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도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했습니다.
이는 나 전 의원을 3년 임기 장관급인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위촉한 지 석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을 경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사의 수용이나 해촉 대신 해임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물론 기후 대사직에서도 해임한 건데 최근 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결단의 시점을 두고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해임 발표 뒤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최대 관심사인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단양 구인사를 측근들과 찾았습니다. SNS에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고심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 측근은 이미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서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나 전 의원도 SNS에 친윤계를 겨냥해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출마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결단의 시점은 대통령 순방 기간은 피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무쇠 불처럼 고고하게 가라했듯이 그런 진리를 새겨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자 천천히 좀. 물론 윤 대통령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불출마할 여지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당내 친윤그룹과 신뢰가 완전히 깨진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나 전 의원의 결정에 당권 경쟁자들은 물론 당 안팎의 관심도 일제히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추이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른바 친윤 핵심 의원들은 일제히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전당대회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30여 분 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그토록 원해서 부위원장직 자리에 갔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며 장관급 예우를 받았는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의 분탕질하는 사람은 이준석, 유승민으로 충분하다고도 비난했는데 친윤 박수영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쪽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위원장직을 요구한 적이 없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이용한 적도 없다며 장제원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나 전 의원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은 당대표 한번 나오겠다는 것이 무슨 대역죄냐고 꼬집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장 의원을 향해 윤핵관 말 안 듣는다고 악담을 퍼붓는 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대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만큼 당권 경쟁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채 2달도 안 남은 전당대회 판세가 출렁일 거란 관측과 함께 여권 내 갈등 역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원전,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다방면에서 양해각서 다수를 체결하고 정부는 UAE 국부펀드와 협력,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알리고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를 하다가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17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서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현지 시각으로 17일 새벽 0시 50분 비행편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7일 아침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오후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조건을 갖췄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우리 국적기에 타는 순간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의 수사관들을 미리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남 의혹에 쏠립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인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주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밝힌 수임료는 3억 원. 검찰도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당시 결정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개입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도 김 전 회장 주도로 이뤄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검찰, 그리고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왜 그분이 자신의 변호사비를 내고 돈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며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밖에 없다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번 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방탄 프레임을 뚫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는 향후 법리 다툼의 고충보다 더 큰 정치적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뭘 해도 방탄 프레임 혐의를 벗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국 민생 투어로 장외 여론전에 나서도 경제 안보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방탄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붙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비상경제회의, 영수회담 등 굵직한 현안을 패키지로 제안한 배경도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야 이재명답고 좀 제1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돌아왔구나. 정부 여당과 자역 경쟁을 해야 돼요. 민생 경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방탄 프레임에 쐐기를 박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심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히긴 했지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체포한 전국이 길어지면 여론 전파력이 높은 설 민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웅래 체포동의안 때처럼 또 한 번 부결 사태가 재현될 경우
역시나 방탄이라는 비난 속에 이 대표의 각종 제안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방탄국회라고 보지만은 그런 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나 시선을 딴 데로 끌기 위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로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 뒤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 입지가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 실정을 아무리 공격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고 또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거취는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 스스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스스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부 친명계도 주장하는 당과 분리 대응 전략이 방탄 논란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이미 야권 죽이기 프레임으로 단일 대우 기치를 내건 이 대표로선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오름세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는데 올해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지만 추가로 올릴지는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또 미국 통화 정책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내수 회복의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혀서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초 2,900선에서 시작해 2,20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게 뼈아팠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17조 원 가까이 사들인 개인과는 정반대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해 10거래일 동안 순매수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으로 외국인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피 전반에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지나친 낙폭으로 저가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 속에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환율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원화를 달러 등으로 바꿨을 때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원화의 그 절하폭이 좀 상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렴한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우리나라 증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물가가 한풀 꺾이고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확대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봐야 되겠지만 물가가 이처럼 하락하고 긴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달러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달러 환율도 1,200원 쪽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환과 함께 코스피의 장기 하락 추세는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실적 전망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국 방문길이 막혀 있다 비자까지 만료된 중소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를 집계하고 수출 지원 기관들이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사 역할을 대신 수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 철강제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그동안 중국 현지를 방문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중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해버려 앞길이 막막합니다. 기존 비자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면 2, 3년을 안 가다 보니까 비자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런 데 출장 계획을 못 잡으니까 신규 비즈니스나 사업을 좀 확인하러 중국 공장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저희도 지금 몇 번 가려고 하다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단기 비자와 경유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인식하에 전반적인 수출 상황과 지원 전략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코트라는 차이나 무역 지원 데스크를 열고 중국 현지 21개 무역관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출장과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기간 코트라가 대리 면담 지원, 전시회 대리 참관, 바이어 실태 조사 등 3개 사업을 기업당 2차례 한도로 무료로 진행합니다. 코트라가 중국 현지에 긴급 출동해 공장 실사 등을 돕거나 3개월간 중국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중국 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해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고 백신 접종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99%는 항체를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감소하는 특성상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연 감염으로 항체가 형성된 비율이 70%였습니다. 넉 달 전 1차 조사 때의 57%보다 13%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 그만큼 감염자가 더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 70%는 당시 집계된 확진자 발생률 51.5%보다 18.5%포인트 높은데 검사로 찾아내지 못한 숨은 감염자가 그만큼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 감염에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까지 합한 전체 항체 양성률은 98.6%입니다. 다만 항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개개인의 차이도 있어서 높은 항체 양성률이 집단 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 집단 차원에서 보호 면역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체 역과 양성이 S 항체가 98%라고 해서 집단 면역의 어떤 기준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중증화를 막기 위해 설 연휴 전에 꼭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 때처럼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도 운영합니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 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며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11주 만에 가장 적은 3만 9천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감염병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유행 상황도 검토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빠르면 설 연휴 이후 5살 미만의 영유아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코로나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들에게 접종을 권고할 걸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40만 회분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화이자의 단가 백신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각각 지난해 6월과 10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백신입니다.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상으로 개발한 12세 이상용 단가 백신과 성분은 같지만 용량은 10분의 1입니다. 성인이 기초 접종 때 2번 맞는 것과 달리 영유아 백신은 1회 접종 후 각각 3주와 8주 간격으로 총 3번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백신을 조건부 품목 허가한 데 이어 40만 회분이 실제 도입됨에 따라 영유아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접종 계획을 논의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경우 자율 접종에 맡기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고위험군 하나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 하나에 재감염을 막거나 아니면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방역당국은 5세에서 11세용 백신의 경우 만성 폐, 심장, 간 질환자나 당뇨, 비만, 면역 저하자 등을 접종을 권고하는 고위험군으로 정의했는데 5세 미만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에서의 연구 결과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는 입장이지만 고령층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영유아 대상의 접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어제부터 중국에서 판매됐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가 중국 본토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된다고 전했습니다. 라게브리오는 경증 또는 중증으로 악할 위험이 큰 감염자들이 먹는 약으로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의 조건부 수입 승인이 났습니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도 올해 상반기 중국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대신 제3자 우리 기업에게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정부 해법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이 물밑 조율에 나선 가운데 가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별도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한다는 이른바 대위 변제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마스노 히노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돌리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정부가 수용 여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재단이 피고 전범 기업의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우리 측 역시 우리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일본과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대위 변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양국 외교 채널 간에는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해법안 자체가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아닌 만큼 피해자 단체와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남 여수와 고흥 섬 지역을 오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면허 취소 결정에도 지자체의 별다른 제재가 없어서 무면허 운행이 수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상 교량 위로 마을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조발도와 둔병도 등 섬 4곳을 거쳐 여수와 고흥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만년 적자 노선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수개월째 무면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한정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수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20년 해당 버스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당시 3.8점 차이로 떨어진 A업체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5점 만점을 차지하는 대체수단 준비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과는 0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 만에 여수시의 심사 결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면허가 취소됐지만 면허권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타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인데 타사의 면허도 취소하지 않고 2달이 넘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수시는 대법원 판결 2달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운송사업자 공모와 임시버스 준비에 나섰습니다. 면허도 없는 버스가 농촌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동안 여수시는 법적 자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3주 운행을 하는데 그게 끊기면은 학생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져요. 판결이 나고 이제 송달되는 기간도 있고요. 새로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면허를 주의든지 해야 되는데 법률 검토를 좀 필요가 했어요. 대법원 판결로 탈락 업체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행위 여부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전신주에 불꽃이 튀면서 일대가 2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신호등 전력 공급까지 멈추면서 안 그래도 막히는 금요일 퇴근길에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대인데 신호등이 꺼져 있습니다. 차로는 양방향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전신주에 불꽃이 튀면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신호등 전력 공급까지 차단된 겁니다. 금요일 퇴근길인데다가 복구 작업을 위해 일부 차로까지 통제되며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960여 가구는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고 일부 시민들은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 만에야 재개됐습니다. 한전은 빗물로 처진 전선들이 서로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해 단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이 모두 타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발생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경남 창원 버섯 재배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모두 타고 1개 동이 일부 소실되면서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전국에 다시 눈이나 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 지방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원 산간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5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도에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일본의 새로운 방위 전략을 환영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위협으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삼각공조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문 앞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맞는 바이든 대통령. 두 손으로 악수를 한 데 이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로를 진정한 리더, 소중한 친구라고 칭하며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지금보다 더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며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And b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is fully, thoroughly, completely committed to the alliance. More importantly, to Japan's defense, the defense of Japan. 기시다 총리는 방위 예산을 2배로 늘리는 새로운 방위 전략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억제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を拡充するこうした新たな方針を示しました。このことは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強めることにもつながっています。 회담을 마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반격 능력을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조약 5조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에 대한 방어 약속도 성명에 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타이완 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은 생략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은 중국 견제, 일본은 방위력 증강이라는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두 나라 안보 전략을 일치시킨 의미가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핵심 지역인 솔레다르를 차지하기 위한 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점령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교전 중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전차를 타고 빠르게 진격한 마을 곳곳은 폐허가 돼 있습니다. 건물에 올라간 군인들이 창가에서 바그너 그룹의 깃발을 펼쳐댑니다. 바그너 용병을 앞세운 러시아는 이 화면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솔레다르 점령을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인접한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 군까지 포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Вечером 12 января завершено освобождение города Солидар, которое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успешны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на 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솔레다르는 인구 10,000명에 불과한 소도시지만 남쪽 바흐무트와 북쪽 시베르스크를 잇는 동부전선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또 거대 소금 생산 기업이 있는 동시에 지하 광산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잇따라 내주며 폐색이 짙었던 러시아의 서륙이 걸린 전장입니다. 이곳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의 서진을 막아오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교전 중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А особливо сьогодні відзначу десантників 77-ї окремої
аеромобільної бригади, які разом з бійцями 46-ї окремої аеромобільної бригади в Солидарі отримують займані позиції і завдають ворогу відчутних втрат. 양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솔레다르의 상황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잔혹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유럽에선 겨울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상 혹한에 시달리는 곳들이 적지 않은데요.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해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던 푸틴의 계획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주변.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한낮 기온이 무려 25도. 1916년 이후 스페인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기록했습니다. Well, it's pleasant, isn't it? But it's also kind of scary to know what's causing that pleasant temperature. But yeah, been on vacation here. 유럽은 8개 나라가 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정도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산간 지방과 스위스 알프스 산맥은 눈이 녹아내리며 맨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스키장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연히 나타납니다. Këto fenomene përsëritën thashtin në 6 vjet apo në 8, ka ndodhur 2016-ën. 반면 러시아는 지역에 따라 예년보다 기온이 최대 20도 낮은 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었고 중부도시 우파도 영하 39도로 50여 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해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던 푸틴. 오히려 러시아는 이상 혹한에 시달리고 유럽은 이상 고온으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We were at around 83% of gas capacity filling, which is, it's a fairly good position to be in at this time of the year. CNN 등 미국 언론은 유럽의 이상 고온의 가장 큰 피해자는 푸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만큼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약한 이슬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70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많게는 5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는 비나 눈이 속강 상태 보이겠고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7.9도, 부산은 11.2도고요. 낮 기온 지금과 큰 차이 없습니다. 서울이 7도, 부산 12도, 광주 1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